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통상에도 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통상 정책 로드맵을 네네. 들여다 보니까요. 인상이 깊었던 내용은 경제 운동장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FTA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은 나라들과 해가지고 사실 넓은 편인데 더 넓히겠다. 사실 그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얘기하잖아요. 그거 예.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냥 FTA 체결을 하고 교역을 하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일종의 산업 연계 협력이라는 게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녕하십니까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월간 통상 편집장 오광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YMG 박종훈 팀장입니다. 예, 오늘 커버 스토리 주제가 네. 통상 정책 로드맵입니다. 오늘 정말 예. 참 약간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네네. 이 로드맵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뭐가 필요하지? 그렇죠. 정책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게 수출입 이 자체에 영향을 주는 되게 중요한 정책의 밑그림,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사실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커버 스토리 주제로 잡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름 통상의 선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수출을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8위 합니다. 파리. 8위. 수입도 수입은 10위래요. 10위. 예. 그런데 주변 환경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중 뭐 무역 갈등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쪽 그 중동에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죠. 맞아요. 근데 좋지가 않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 로드맵이 나왔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이를 위해 가지고 이 분야에 정말 유명하신 전문가분을 네. 모셨습니다. 예. 김동수 산업연구원 우리 산업연구원의 산업통상연구 본부장님 모시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직접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죠. 네. 예. 산업연구원의 김동수라고 합니다. 예. 중국 경제 공부하고 있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동남아시아 조금 넓게는 인도 지역까지 이렇게 다양한 지역 경제하고 통상 분야 이런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그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자, 세계 1위 FTA 중추국가가 되겠다라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맞아요. 예, 그렇죠. 로드맵에. 예. 자, 그러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부장님과 이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 그렇죠. 어떠한 것들이 예, 있을까 예. 한번 자세하게 탈탈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사실 통상 정책이 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늘 있었는데 물론 그 성과에 따라서 어떤 로드맵을 내는지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이제 갑작스럽게 또 새로운 로드맵을 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통상 정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중요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서 수입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형태의 통상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부터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심해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얘기가 나오고 조금씩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로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수출 통제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되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참에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이런 개발도상 국가까지 우리가 교역 대상국을 조금 더 넓히고 저는 그래서 이걸 기존의 통상 정책이 약간 수동적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현상을 보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통상 정책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이번에 통상 정책 로드맵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뭐 수동적이었고 지금 최근에 사실 미중 무역 관계나 아니면은 미국 지금 요번에 대선을 보더라도 네.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자국 우선주의나 이런 것들이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로드맵을 확 변경을 한 건가요? 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변경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했다는 확대했다.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예.
불확실성이 커진 건 맞습니다. 그건 그럴 만큼 이제 조금 어려움에 직면을 해 있는 거기는 한데 언제나 그렇듯이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회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통상정책 로드맵을 보면 우리의 경제 지평을 넓히겠다. 저는 경제 영토를 넓히자.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이런 새로운 로드맵이 나오게 되는 그 경우가 올해의 미국 대선도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76개 나라에서 선거가 또 치러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뭐 예. 슈퍼 선거의 슈퍼 선거의 해. 이런 네.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네. 선거가 확 몰리는 해에 보통 이런 로드맵이 막 나오고 하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물론 이제 올해 선거가 많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상 정책을 마련을 할 때 그런 불확실성이 시나리오 1으로 흐른다든가 시나리오 2로 흐른다는 거를 대비해서 거기에 맞춤형 어떤 정책 로드맵을 내놓는다 이렇게 네.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렵다. 왜냐하면 정책 로드맵이라는 건 긴 안목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어느 나라가 특정 국가가 무슨 선거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책이 거기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을 다 고려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상 정책 기조는 이렇게 가야 된다. 예. 라고 조금 긴 안목으로 제시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에 정말 많은 선거가 있다 보니까 뭐 정말 이런 로드맵도 조금 변경되는 게 아닌가. 예, 또 확장되는 게 아닌가. 저희한테 중요한 선거가 몇 개 있었는데요. 예, 예. 1월에 대만 선거는 꽤 중요했고 네네. 친중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거냐 아니면 맞아요. 친미 성향이냐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뭐 반도체 공급망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눈여겨봤었는데 다행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친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 같았고요. 예. 인도네시아 선거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제 거기는 5년씩 2번밖에 못해요. 3년이면 못하는 네네.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네. 지난 대선에서 같이 경쟁을 했었던 그 대통령 후보자 쪽이 당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을 그 런닝메이트로 넣었기 때문에 부통령. 네, 그래서 아마 정책적 연계, 지속성 이런 것들은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4월달에 인도 하원 선거가 있었죠. 6월 초에 이제 그 선거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모디 총리는 3연임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불확실성은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 보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통상에도 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네. 예상이 되고. 자, 이게 그 통상 정책 로드맵을 네네. 좀 이제 한번 들여다 보니까요. 가장 제게 인상이 깊었던 내용은 경제 운동장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FTA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은 나라들과 해가지고 사실 넓은 편인데 더 넓히겠다. 사실 그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얘기하잖아요. 예.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번에 뭐 로드맵에는 어쨌든 그런 수치가 제시가 되기는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두 번째 나라이고 예. 그 FTA 체결한 나라들의 GDP를 전체를 다 합해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걸 앞으로도 더 많이 늘려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건 이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FTA 체결을 하고 교역을 하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일종의 산업 연계 협력이라는 게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우리 물건을 꼭 사가야 하는 우리의 산업과 꼭 연계되어야 하는 그런 형태의 산업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협력을 했을 때 우리는 상대 국가로부터 좋은 것만 이렇게 다 편취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들의 산업 육성에도 기여를 하고 우리도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래서 상호 간의 성숙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
그런 것들이 일종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지평을 넓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경제 운동장을 나름 수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대하겠다. 근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여기 원래 지금은 85%인데 세계 경제 운동장 크기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90%로 확대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하고 FTA 체결을 한 국가, 음, 그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을 다 합치면 전 세계의 총생산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90%까지 늘릴 수 있도록 FTA 체결 국가를 더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숫자로 제시되는 모습은 그렇고 한 국가 한 국가와의 교역에 있어서 교역의 질이나 교역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업그레이드 해야 그렇죠. 나가야겠죠. 좀 더 깊숙이 네. 이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네. 네. 근데 사실 그 85%에서 90%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쉬운 건가요? 아니면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예. FTA 체결 국가를 숫자를 늘리면 예. 그렇게 90%로 되겠죠. 예, 그런데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체결 국가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저희 목표 달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렇게 FTA 체결을 했는데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교역이 활성화되고 상호 간의 산업 연계가 일어나고 예. 산업의 가치 사슬상 업스트림서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산업 연관 상에서의 연계 협력이 네네.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걸 잘 하면 할수록 지속 가능한 상호 간의 협력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예. 이번에 제시된 로드맵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그 그러니까 85점 학생이 네. 90점 맞아야 돼요. 1등급 맞아야 되는데 뭐 어떤 나라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네. 지금 아직 예. 체결 안 한 나라들 주로 그 어디죠? 있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네네. 것 같고요. 근데 그 우리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치사슬상의 협력이 얼만큼 끈끈하게 바인딩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바인딩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베트남하고 예. 교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3, 제4의 교역 대상 국가예요. 그렇게 커졌어요? 죄송합니다. 중국이 교육 대상국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이 미국이고 그 다음 일본하고 베트남하고가 비슷비슷할 정도 규모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와 우리가 베트남하고 그렇게 교육도 많이 하고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 엄청난 교육 규모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한국 기업과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 간의 교역입니다. 뭐 그러니까- 국제 결혼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예. 예를 들면 삼성이 휴대폰 공장을 베트남에서 그렇죠. 크게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아. 필요한 부품 소재를 보내고 거기서 만들어진 휴대폰을 가지고 오고 뭐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 이제 그런 맞습니다. 건데. 예. 그러면 이제 베트남 소비자가 우리 한국 제품을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 네네. 거꾸로 한국 소비자가 베트남 제품을 많이 소비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생산 거점이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교육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네. 그 교육의 구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그 상호 간의 산업의 연계를 조금 더 긴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중국과의 교육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이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로 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철수를 할 때 교육 규모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고 우리의 제품이 중국 소비자들한테 꾸준하게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이냐 하면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자기 네네. 반성이 조금 필요한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FTA 체결 국가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각각의 나라들과 어떻게 교역을 할 거냐 예. 그리고 해당 국가는
어떻게 산업 육성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여하고 그들이 우리한테 정말로 좋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고 예. 거꾸로 우리도 그들한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예. 네. 만약에 지금 사실 저희가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너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았잖아요. 제조업 같은 그렇죠. 경우에 네. 높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 여러 규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좀 피해를 받았는데 지금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베트남의 의존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의 중국 사례 때문에 다양한 국가로 좀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채널 자체를 아니면 지금 베트남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좀 베트남에 좀 집중을 하거나 뭐 그러한 부분인지 그거 어떻게 뭐 보고 계시나요 혹시? 좀 궁금해가지고. 사견을 예.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저도 베이징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예. 2016년부터 19년까지 현장에서도 많은 걸 봤는데요. 예. 사실상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전략 경쟁에 피해를 입어서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한 기업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직접 적은. 영향을 받아서 옮긴 경우는 많지 않다. 네, 그 수는 굉장히 적고요.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노동 집약적 기업들이 많았던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3,000달러 정도가 됐고 맞습니다. 예.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토지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삼성 같은 데는 전략 경쟁이 있기도 전에 벌써 상당 부분 휴대폰 제조 시설을 맞아요. 베트남으로 이전을 예. 시키는 이전시켰죠. 거였죠. 예. 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단순합니다. 지금 13,000달러라고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은 지금 4,000달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 네. 당연히 생산 비용이 어디가 높냐 인건비. 그러면 베트남이 훨씬 싼 거죠. 예. 그러니 이 생산 시설을 베트남으로 옮긴 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예. 언론에는 상당히 어떤 그 전략 경쟁의 피해 그런 거를 우려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현실에서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디에서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을까? 사실상 그게 기업 예. 활동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실상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약간의 뭐 규제 때문에 좀 옮긴 것으로 좀 착각할 수 있는 왜곡되는 부분이 좀 있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동이나 사실 중남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눈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중동에는 글로벌 사우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중동 국가들이 워낙에 산유국이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지만 돈은 많지만 제조 기반은 좀 약하잖아요. 예. 이제 탈석유 시대에 그들이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있고 네네.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중동과 어떻게 협력을 할 건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신에너지 분야라든가 아니면 담수화라든가 식품 가공이라든가 일부 제조업이라든가 항공우주라든가 이런 그들이 원하는 쪽에서의 산업 협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예. 중남미는 또 얘기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중남미는 저희가 그렇게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협력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향후에 거점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아마 그들의 산업화 육성에 기여를 하면서 산업 연계 협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아세안, 인도 이런 지역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앙아시아의 몽고라든가 자원부국인 나라들과의 한자 들어가는데. 그런 곳에 이제 광물 자원 같은 것들이 꽤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공급망 협력 같은 것들을 조금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